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주제인 창의성 개론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의성의 개념,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환, 창의성 배양 등과 같은 창의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이어서 이번 학기 나무교량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고 성향 조사를 수행한 후에 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이번 학기 우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팀을 선발하기 위한 공고 내지는 공고를 진행하고요. 이어서 나무교량 프로젝트의 설계 시 이용해야 되는 오토캐드에 대한 기초 실습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성 개론에서 학습한 창의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이란 영어로 creativity라고 표현을 쓰죠. 자,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로부터 유래를 하는데요. 고대 로마 시대의 언어죠. 그래서 세로라고 하는 어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크레시오프크스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세로라고 하는 어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의성의 어원을 바탕으로 의미를 좀 살펴보면 창의성이라고 하면 무에서 또는 기존의 자료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고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창의성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이며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능력이다라고 개념을 잡아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이러한 창의성은 어떻게 배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로부터 창의성이라는 게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소극적보다는 적극적이고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직되고 닫혀있는 사고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열린 사고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칭찬과 보상을 통해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성과가 나왔을 때 그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한다라면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혼자 끙끙 앓아서 어떤 해결책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팀을 형성해서 팀 활동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일을 진행을 한다라면 바로 이러한 창의성은 굉장히 증폭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창의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평가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떠한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창의성을 평가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이 의미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도출함에 있어서 보다 좀 더 특별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별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의 양 측면의 평가인데요. 즉, 보다 좀 더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면 이 친구가 유창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의 양과 관련 없이 아이디어의 범주나 다양성을 평가를 하는 요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되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좀 더 넓은 범위에, 특별한 범위에 한정된 아이디어들이 아니라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면 그 친구는 매우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디어가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인가? 즉,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주 뜬구름 잡는 형태의 두리뭉실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만 손을 보면 실행이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하면 이 친구는 보다 좀 더 섬세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되겠고, 이런 측면에서 좋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뛰어난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래에 보면은 두 명의 어린이가 그림을 그려낸 그 스케치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A라는 어린이가 그림을 그린 거고요. 얘는 B라는 어린이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무엇을 요청했냐 하면 그림 안에 이런 꺽쇠 모양이 들어간 이 그림을 포함해서 이걸 확장을 해가지고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 꺽쇠가 모든 그림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로부터 출발을 한 그림들이니까. 자, 그런데 A라는 학생이 그린 그림과 B라는 학생이 그린 그림을 보면 요 유창성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유창성은 아이디어의 양만을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유창성의 입장에서는, 즉 아이디어의 양의 입장에서는 어린이 A와 어린이 B가 거의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독창성 어떻습니까? A란 어린이보다 B라는 어린이가 보다 별난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고 있죠. 아이디어의 범주나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A라는 어린이는 굉장히 기하학적인 도형들 위주로 그렸다라고 하면 B 어린이는 곡선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B 어린이가 융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정교성 입장에서 보면 A보다는 B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그림이죠. 현실 세계를 반영함에 있어서 A 어린이는 일부 초기의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B 어린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완성된 실제 존재하는 사물들을 그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정교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친구 중에 누가 더 창의성이 있느냐라고 평가를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이 B 어린이가 보다 창의성이 높은 어린이다. 어떤 측면에서? 독창성과 융통성과 정교성의 측면에서 더 뛰어난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패러다임 변환, 즉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시대적으로 가장 보편성을 가진 사고 유형, 규칙, 가치관, 기술 등의 모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시대를 풍미하는 철학이나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통상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형적인 S커브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 S커브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그림이 이렇게 영어 알파벳 S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S 커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S 커브 형태의 주기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살펴보면
자, 초기 부분, 이 그림에 여기 있는 요 A 부분입니다. 보통 패러다임의 발생기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때는 새롭게 하나의 패러다임이 나와서 이것들이 세상의 골칫거리로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새로 나온 개념이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그렇게 빠르지 못하고 아주 천천히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개척자만들이 뭐 요즘 early adapter처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중반기에 들어가면 그림에 여기 있는 B 부분이죠. 여기에 보면 패러다임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이 전성기가 되면 문제 해결이 매우 성공적이고 잘 수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몇 문제만 그리고 몇 명만이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이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기 급상승식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 패러다임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잠재되어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말기 단계가 되면 그림에서의 C 부분, 여기 부분이 되는데요. 패러다임의 쇠퇴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3등분을 하고 있는 거죠. 발생기, 전성기, 그리고 쇠퇴기까지. 자, 이때는 앞서 얘기했던 요 잠재되어 있던 문제점들이 슬슬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해요. 따라서 이 문제가 노출됨에 따라 문제 해결에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고 불만족이 증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결 방안 역시 더 넓은 범위에 적용이 되지 못하고 처음에 있었던 한정된 영역의 문제만을 풀어내고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시기가 되면 이제 패러다임의 변환이 불가피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해서 역시 그 패러다임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다시 S커브 형태를 가져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S커브라고 부르는데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축을 뜻하고요. 세로축은 해결된 문제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패러다임의 발생기에는 시간이 많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거죠. 자, 전성기가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결되는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굉장히 커지죠. 자, 다시 쇠퇴기가 되면 시간이 지났지만 더 이상 해결되는 문제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 패러다임으로는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게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게 자리를 내주고 명예롭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환 또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패러다임이 변환되는 사례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 산업체들은 통상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바뀌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전에는 물건의 가짓수는 몇 개 안 됐고 한 가지를 굉장히 많이씩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에 오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물건을 갖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늘어나게 되고, 즉 다품종이 되고 대신 품종이 늘어난 것만큼 하나의 종류의 제품에 대해서는 많이씩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생산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었다라는 의미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예전에 태엽시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뭘로? 전자시계로 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트랜지스터가 새롭게 등장을 해서 진공관 시장을 다 붕괴시켜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년필을 대체하는 용도로서 볼펜이라는 게 1960년대에 출현을 해서 만년필이라는 게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었죠. 자, 예전에는 뭐 동네에 보면 공중전화라는 게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휴대폰이 출현함에 따라서 공중전화의 효용성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죠. 자, 과거에 필름 관광식 카메라가 있었던 것이 현재 디지털 카메라로 모두 바뀌어 버렸고, 과거의 타작이라는 개념은 퍼스널 컴퓨터에 있는 워드 프로세서로 모두 대체가 되어 버렸고, 과거의 남성 중심의 호주 제도는 최근에 양성평등 사상으로 모두 다 대체가 되어 버렸고, 편지 쓰기 문화는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서 대체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은 홈쇼핑, TV, 인터넷 쇼핑, 대중화 이런 것들로 모두 패러다임이 변화를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온 새로운 패러다임 중에 현재 또 사라진 것들도 꽤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대체제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체되었던 거, 전자시계, 누가 시계 차고 다니나요? 다들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죠. 그러고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디지털 카메라 안 들고 다니죠?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메일과 메신저 이런 것들도 다들 스마트폰 형태의 뭐 SNS나 뭐 메일링 시스템 같은 것들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쇼핑 같은 것도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죠. 그렇죠? 매체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보다 스마트폰 쇼핑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현대사회의 어떤 거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잡아먹는 하나의 공룡 같은 개념이, 그런 공룡 패러다임이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사례로는 지능 모형과 팀워크, 의사소통, 심적장애 극복 방법들, 그리고 본질로의 접근, 설문조사, 벤치마킹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창의적 사고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머리를 굉장히 좀 유연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 뭔가 유연하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상으로 파악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그림으로 보이나요? 이 그림은 사실 우리가 통상 이중 이미지라고 불리는, 이렇게 보면 A라는 모습이 보이고 저렇게 보면 B라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연한 사고를 하고 있고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다라면 두 가지 모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모습은 여인의 옆모습입니다. 좀 젊은 여인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모습은 바로 노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원래 여기가 노파에서는 코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여인의 턱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노파의 귀처럼 보였지만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눈처럼 이게 거꾸로군요. 노파의 눈처럼 보이고 여인의 귀 부분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이미지가 여인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노파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결국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의 대상을 보면서도 그 대상에 숨겨져 있는 양면성 같은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나의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 창의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먼저 팀워크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 여기 그림에서 전통적인 공학 방식과 현대적 개념의 동시공학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통공학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상호 고립이고요. 동시공학, 현대 개념의 공학적 개념을 봤을 때는 상호 연계라는 컨셉이 키워드로 잡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위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마케팅 부서가 있죠. 그럼 마케팅 부서는 고객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요구사항을 잘 정리해서 디자인, 즉 설계 부서 쪽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마케팅 부서와 설계 부서는 이렇게 커다란 벽이 있어서 마케팅 부서의 업무가 완료되면 설계 쪽으로 넘어가는 순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설계도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설계도를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덕션 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양산을 할까 개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설계도에 맞춰서. 그리고 개발을 완료하고 나면 생산 부서에 이 개발 방법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를 하게 되겠죠. 제조 또는 뭐 생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물건이 완성이 되면 그 물건을 이분이 아마도 고객인 것 같아요. 고객에게 최종 완성품을 갖다가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림을 잘 봤더니 이 고객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덤프 트럭 같은 것들을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게 고객이 원했던 것이죠. 즉, 최초에 말했던 이 요구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 해법이라고 제기를 한 거는 바로 이 조만한 픽업 트럭 같은 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던 거는 마케팅이나 설계나 개발 또는 제조 생산 그리고 이 고객까지가 서로 단절된 벽을 가지고 상호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현대적 개념의 동시공학에서는 여기 있는 뭐 고객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마케팅, 설계, 개발, 제조, 생산 이런 사람들이 다들 이런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설계하면 될까요? 이렇게 개발하면 될까요? 이렇게 제조하면 될까요? 하고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팀을 만들어서. 그럼으로써 이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상호 고립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전통공학 프로세스가 현대적 개념으로 오면서 상호 연계되는 동시공학적 프로세스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첫 번째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여기에서는 가장 큰 키워드가 개인이죠. 개인. 각각 알아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거. 여기는 바로 팀입니다. 그래서 협업을 하는 형태.
개인에서 팀으로의 협업 형태로 넘어가야 현대 개념에 맞는 동시공학적 프로세스가 가능해진다. 즉 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허먼의 지능 모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허먼의 지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사고 유형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죠. 그 생각하는 사고 방식을 크게 4가지 분류로 범주로 나누기 위한 모형입니다. 그 4가지 범주가 뭐냐면 A, B, C, D 이 4가지 유형이에요. 근데 그거를 관찰을 하면서 이런 사고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뇌의 어느 부분이 발전되어 있다, 발달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관찰을 해봤더니 크게 우리의 뇌를 좌뇌와 우뇌로 구별을 했을 때 반으로 이렇게 쫙 갈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좌뇌와 우뇌의 외부 부분과 내부 부분으로 구별을 해보면 반구와 변연계로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바깥쪽이 되뇌 반구가 되는 거고요. 안쪽이 변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 그리고 겉과 속 이렇게 구별을 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A 형태의 어떤 사고 유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좌뇌에 되뇌반구가 발달되어 있더라. 우뇌의 되뇌반구가 발달되어 있던 사람들을 봤더니 D타입의 사고를 하더라. 좌뇌의 대뇌 변연계가 발달된 사람은 B타입의 유형이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뇌의 변연계가 발달된 사람들은 C타입의 사고를 하더라. 그래서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으로 인간들을 구별을 해봤더니 얼추 잘 맞아 들어가더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형이 바로 허만의 지능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을 좌뇌, 우뇌, 되뇌 반구, 되뇌 변연계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로 나누고 그거에 따라서 4사분면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A사분면, B사분면, C사분면, D사분면으로 즉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A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봤더니 자, 이성적이더라, 실제적이더라, 분석적이더라, 비판적이더라, 논리적이더라 이런 특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B사분면 사람들은 굉장히 계획적이더라, 조직적이더라, 관료적이더라, 보수적, 구조적이더라 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우뇌 쪽에 해당하는 C사분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분들이 외향적이더라, 사교적이더라, 감정적이더라, 인간적이더라, 협동적이더라 이런 경향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D사분면에서는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직관적이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시각적이고 탐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간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걸 나누는 기준은 바로 사고 유형, 사고 방식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거고 그거의 물리적인 모습은 좌뇌, 우뇌, 되뇌 반구, 되뇌 변연계 중에 어디가 발달되어 있는가를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모형을 제시를 하고 나서 이 허먼이라고 하는 분은 각각의 사분면에 맞는 적합한 직업군들을 제시를 한 게 있는데요. 자, A사분면 같으면 법률가, 엔지니어, 컴퓨터과학자, 기술자, 은행가, 외과의사. 그래서 우리와 같이 공과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 A사분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B사분면, C사분면, D사분면은 각각 뭐 계약관리, 계획 입안자나 관료, 관리자, 격리. C사분면은 간호원, 사회사업가, 교육자, 조련사, 예술가, 탐험가, 사업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중우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D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사람은 AD 사분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위를, 즉 우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다중우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허먼의 지능 모형을 한번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여기에서는 문제 정의하는 단계, 그 다음에 쭉 가서 이 사이클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디어를 다듬는 단계, 판정하는 단계, 실행하는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때마다 사람이 약간 탐험가적인 특성, 탐정적인 특성, 이런 특성을 가질 수가 있고, 아이디어 창출 단계에서는 예술가처럼, 아이디어 다듬기에선 엔지니어처럼, 아이디어 판정에선 판사처럼, 그리고 아이디어 실행에서는 제작자처럼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허먼의 지능 모형을 같이 적용을 해보면 바로 이쪽 영역은 D 사고 유형의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이쪽은 A 사분면의 사람들, 여기는 B 사분면 사람들, 여기는 C 사분면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최초에 문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저의 첫 번째 단계, 즉 문제를 넓게 살펴보는 거 할 때는 C사분면과 D사분면 사람들이 협업. 넓게 펼쳐진 문제를 이제 특별한 하나의 문제로 특정 지을 때는 A사분면, B사분면 사람들이 협업. 그 다음에 아이디어 창출할 때는 C나 D사분면 다시. 그리고 아이디어 다듬을 때는 A분면과 D사분면이. 아이디어를 판정할 때는 좀 더 이성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A사분면과 B사분면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을 할 때는 실행력이 뛰어난 B사분면과 C사분면 사람들이 협업을 하면 훨씬 더 일을 잘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냐? 자,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팀을 형성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A라는 개인을 보면 지금 A사분면, B사분면, C사분면, D사분면 중에 이쪽 A 쪽이 특별하게 강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은 B사분면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여기 있는 D사분면이나 여기 있는 C사분면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움직이면 각각의 특성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는 일을 굉장히 잘할 거예요. 하지만 본인들이 약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이 팀은 어떤 역할을, 어떤 능력을 갖느냐? 바로 A사분면은 이 사람의 능력을, B사분면은 이 사람의 능력을, 그리고 C와 D사분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능력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 부분에 장점이 있는 개인들이었지만 팀으로 이분들을 묶어놓고 나니까 A사분면, B사분면, C사분면, D사분면 모두의 어떤 강점을 가진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팀의 이름으로. 따라서 팀을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을 아주 높게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을 굳이 표현을 한다면 팀을 형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너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단어와 에너지라는 단어의 조합이죠. 바로 이 시스템이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팀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개인의 입장은 저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라는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시스템을 형성을 해서 어떤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뭘 나아가면 훨씬 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모형이 바로 허먼의 지능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러분들의 이제 프로젝트 수행 시에 이런 사고 유형 조사를 먼저 수행을 하고요. 팀을 갖다가 형성을 할 때 이 팀 안에 A, B, C, D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고루 분포할 수 있게 그렇게 팀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설문지를 통해서 이 사고 유형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과연 A, B, C, D 4개의 사고 유형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판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팀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팀 개발 단계. 그래서 개발 단계를 보면 크게 구성기, 실현기, 안정기, 활동기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구성기에서는 개별적인 행동들을 아무래도 하겠죠. 처음 만났으니까. 그리고 서로 간의 호기심을 상호 교환하고 서로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논의와 불평들, 뭔가 이제 약간 혼란의 시기죠. 자, 그게 이제 더 극으로 치닫는 게 바로 실현기인데요. 팀원 간의 비협조적인 관계가 나타나고 팀의 목적과 가치의 회의, 우리가 왜 이 팀을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긴장과 불안화 그리고 질투의 시기가 계속이 됩니다. 자, 이런 실현기를 거치고 나면 다음으로 안정기가 오게 되는데요. 팀의 목적들이 집합되어 완성이 되고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팀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규칙과 규범들을 수용하기 시작을 해요. 결국 팀원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건설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정기를 거쳐서 팀이 확고하게 구성이 되고 나면 이후에는 활동기를 통해서 팀원 간의 장단점을 수용하고 팀의 임무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고 능력을 신뢰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가 이루어지면 명확한 팀의 운영 지침이 설정되고 준수되고 그리고 자유롭고 다양한 대화와 토의가 허용되고 서로 꿈과 비전이 공유가 됩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들도 향후에 팀을 만들면 초기에 어떤 이런 시기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좌절하지 말고 결국에는 안정기를 거쳐서 활동기로 이렇게 옮겨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팀 활동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팀워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새롭게 기업에 취업한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 스펙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높은 순위로 나온 2가지가 컴퓨터 능력과 스피치 능력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 작성 능력. 왜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신속한 업무 처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 내부 보고서나 발표 자료를 잘 만들 수 있어서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스피치 능력은 왜 필요하냐?
상사나 외부 인사 대상으로 발표할 상황이 많아서 업무 협의 등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많이 돼서 그리고 때에 따라선 전화로 업무를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뒤쪽에 업무 관련 자격증이나 전공 지식이나 뭐 영어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컴퓨터 능력이나 스피치 능력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과목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될 텐데요. 컴퓨터 능력은 끊임없이 이제 뭐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하고 문서 만들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컴퓨터 능력은 뭐 당연히 키워질 테고요. 스피치 능력은 뭐 발표 자료 만들고 그리고 실제 발표를 하면서 구두 발표를 하면서 좋은 그런 능력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잘 듣고 나면 새내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컴퓨터 능력이나 스피치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총 12가지의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yes라는 답을 하게 된다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no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질문 중에 얼마나 yes가 나오는지 하는 것들을 좀 따져봐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것들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는가? 침착하고 편안하고 개방적이고 친절하며 남에게 관심을 보이는가?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1대1로 대화를 하는가?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협조적인가? 자신과 상대방 서로의 관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항상 리더 또는 조정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가?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항상 지가 나서서 리더가 되거나 또는 조정자가 되려고 이렇게 나서기를 하지 않는가 하는 걸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항상 리더나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짐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의 바디랭귀지를 관찰하는가? 유머 감각이 있는가? 공정한 논쟁법을 배워서 알고 있는가? 대화 중재자를 가지려고 하는가? 이런 거에 yes라는 대답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no라는 답이 나왔다라면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자, 청중이 내가 발표하는 내용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즉 경청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나 구두 발표를 할 때 이 지침들을 잘 따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일단 목소리가 커야 되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청취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흥미로워하는 단어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청취자의 사고 경향이나 지식 수준, 문화적 경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네들의 지식 수준, 언어 수준에 맞게 대학생들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네들의 지적 수준과 문화적 경험에 기반해서 그 수준에 맞는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청취자의 반응을 유도를 하면서
졸리지 않게 집중할 수 있게끔 발표를 한다라면 청중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아주 잘 경청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술 문서를 작성을 할 때, 그러니까 앞에는 구두 발표였다라면 이번에는 글로써 글을 매개체로 해서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나의 글을 알아볼 수 있을까? 리포트를 써서 내면 그 리포트가 어떨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죠. 일단 뚜렷함이 있어야 된다. 간결성이 있어야 된다. 장황하게 쓰는 건 좀 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확성과 정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용도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즉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불확실성이 없게 정밀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없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도 면밀함과 논리적 구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독자의 초점, 즉 정보의 사용자에 맞게 글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독자가 를 써줘야 됩니다. 즉 독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써줘야 돼요. 뭐 대신에?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즉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정보의 사용자에 맞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신뢰성이 있는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즉 개념이 시험을 거쳐 입증된 것을 알리거나 아이디어 연구, 분석, 종합, 시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보고서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려면 참고 문헌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증명된 이야기라는 것을 하는 거죠. 참고 문헌을 표시함으로써. 자, 시기의 적절성, 제품 사용 또는 프로젝트 준공 일정에 맞춰, 즉 납기를 준수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납기가 지난 보고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심적장애 극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습관장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몸에 배어있는 여러 가지 습관의 장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질문이 이런 게 있네요. 다음 도형 가운데서 그 외의 것들과 구별이 되는 도형을 원으로 표시하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여라. 자,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딱 그 질문을 하면 반드시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다 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얘를 답으로 한다 그러면 얘만 곡선이 있죠. 그리고 뭐 얘를 답으로 한다라고 하면 얘만 면적이 없죠. 그리고 얘를 답으로 한다 그러면 얘만 각이 삼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즉 정답이 복수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단일 정답이 있을 거라는 그런 선입견에 우리가 잡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답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겠고요. 자, 밑에 왼쪽에 보면 문제가 정사각형이 몇 개 보이는가라고 되어 있죠. 자, 몇 개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세어 보세요. 몇 개나 나오나요? 정사각형이.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개, 10, 11, 12, 13개, 그리고 전체가 있으니까 14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개, 16개, 그리고 17개. 그쵸? 그래서 보통 17이라고 많이 대답을 하는데 답은 17이 아니라 18이 됩니다. 자, 한계는 어디 존재할까요? 이 슬라이드에서 요구하는 답은 그 마지막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형으로 된 정사각형의 개수라고 한정을 지어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도형 플러스 글로 표현된 정사각형도 카운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뭐 A에서 B로 가는 길을 그려라 하면은 우리 길 잘 그리죠. 이런 거 어렸을 때 미로 찾기 많이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쪽이 아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를 내면. 근데 아무런 선입견이 없다라면, 즉, 이 그림에서 이런 부분들을 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답을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A에서 B로 가는 길은 저걸 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직선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서 이런 형식에서 이런 직선들을 다 벽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엉뚱한 답을 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심적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거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상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런 이중 이미지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중 이미지가 잘 보이면 상대적으로 난 이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일 테고요. 그림에서 계속 하나만 보인다. 그러면 내가 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노인과 남녀가 보이나요? 지도와 여인이 보이나요? 세 번째 그림에선 얼굴과 여인이 보이시면 여러분들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없는 분들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서는 사람과 남자가 보이면 돼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물고기와 새,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선 호수와 태아가 보인다라면 여러분들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착시에 대한 건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눈에 직접 보이는 것들은 다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은 일들이 아주 종종 벌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 밀러 라이어의 착시를 보면 뭐 누가 보더라도 그냥 눈으로만 놓고 보면 위에 있는 선이, 즉 이 선이 아래에 있는 선보다 더 길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선의 길이는 동일한 거예요. 꺽쇠를 갖다가 안쪽으로 표현했느냐 바깥쪽으로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그 선의 길이가 달라 보인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밀러 라이너 착시입니다. 두 번째 분트 착시라고 하는 건 선이 수평선과 수직선이 있으면 수직선이 훨씬 더 길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두 개의 선의 길이는 동일한 것입니다. 착시로 보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포겐도르프의 착시라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 작은 직선과 왼쪽에 있는 긴 직선을 그 오른쪽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될 것처럼 보여요. 즉 왼쪽에 있는 것보다 좀 더 낮은 쪽에서 이렇게 만날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얘를 갖다가 선을 연결을 해보면 두 개가 끝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마음속에 갖는 순간 어쩌면 더 진실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단어의 인식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위에 있는 문장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첫째 번과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머지 글자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순서로 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글자 단위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단위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한 글자 안에, 한 단어 안에 이렇게 캠리브지라고 되어 있어도 우리가 캠브리지라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저놈을 캠브리지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뇌는 글자 단위가 아니라 단어 단위에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있는 형상은 밑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자, 이걸 보고 이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금 뭐 이상한 이런 괴이한 모양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참 알기 힘들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검정색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흰색은 배경으로 사용이 됐었죠. 따라서 얘를 보면 여기에서 유용한 정보는 바로 이 검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를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일종의 선입견이나 아니면 고정관념인 거죠. 이거를 갖다가 서로 만약에 맞바꾸게 된다라면 뭐가 보일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T, H, I, N, K. sync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선 바로 흰색이 정보고 검은색이 배경이었던 겁니다. 자, 훨씬 더 잘 보이죠, 그렇죠? sync라는 단어가. 따라서 이런 거 역시 선입견, 고정관념과 관련된 심적 장애를 극복해야 진실이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다음은 본질로의 접근,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옛날 한 수피, 이슬람의 스승을 수피라고 부르죠.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죽은 뒤에 제자들이 계속 돌을 닦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스승을 찾기를 바랬다. 그리하여 그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17마리의 낙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하신 거죠. 자, 뭐라 그랬냐면 너희 세제자는 이 낙타를 다음과 같이 나눠 가져라. 제일 나이 많은 자가 절반을, 중간 사람이 3분의 1을, 그리고 나이가 제일 적은 자가 9분의 1을 갖도록 하여라 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자, 그가 죽자 유언장을 읽어본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낙타 17마리를 그런 식으로는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 소유로 할 수도 없고 얼추 비슷하게 나누어 가질 수도 없고 어떤 재판가는 그것들을 팔아서 돈으로 나누어 가지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스승의 유언에는 반드시 무슨 지혜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을 찾아 나선 거죠. 자, 그들이 찾아간 사람은 모두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마호메트의 사위였던 하질랏 알리의 집에 문을 두들기게 된 겁니다. 하질랏 알리가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내 낙타를 한 마리 보태주지. 그러면 모두 18마리가 되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중에 반수인 9마리를 갖고 두 사람이 3분의 1인 6마리를 갖고 맨 끝에 가자는 9분의 1인 2마리를 갖게. 그러면 9마리, 6마리, 2마리 하니까 총 17마리가 되고 나머지 한 마리는 본인이 다시 돌려받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하질랏 알리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을 옛날 스승님의 대체제로서 새로운 스승님으로 모시게 되었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자, 이 문제를 뜯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총 17마리의 낙타가 있었는데 걔를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로 나눠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승님의 말뜻대로 나눴더니 8과 2분의 1마리, 5와 3분의 2마리, 그리고 1과 9분의 8마리씩 나눠 갖게 된 거죠. 근데 낙타를 갖다가 저렇게 쪼갤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못 나눠 가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질랏 알리를 만났더니 그 사람이 한 마리를 보태준 거죠. 그래서 17마리가 아니라 낙타의 개수가 18마리가 된 겁니다. 자, 그 18마리를 가지고 다시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로 나눴더니 뭐 원래보다 양이 많은 상태에서 유언대로 가졌으니 불만이 없는 거죠. 9마리, 6마리, 2마리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총 17마리가 되고 이 중에서가 아니죠. 남은 한 마리는 다시 돌려받은 거죠. 처음에 보탰던 요놈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여기에서 진짜 문제는 스승의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즉 2분의 1과 3분의 1과 8분의 1을 더하면 18분의 17이지 1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스승의 진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문제에 대한 스승의 뜻은 현재 상태를 뭔가 개선된 상태로 바꿔주고 싶었던 건데요. 현재 상태를 17마리의 낙타, 표면적으로 봤을 땐 17마리의 낙타를 셋이 나눠 가진 낙타, 공평하게 나눠 가진 낙타가 개선된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짜 문제입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현재의 상태가 스승을 잃은 제자, 자기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배움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스승을 찾아주고 싶은데 지금은 스승이 없는 거죠. 자기가 죽고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고 싶었느냐? 새로운 현명한 스승을 얻은 제자들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딜랏 알리를 찾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바로 17마리의 낙타를 셋이 나눠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명한 새로운 스승을 만나게 하려고 했던 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언뜻 봐서는 산수놀이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군가가 한 마리의 낙타를 내놓음으로써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 이야기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좁은 틀을 깨고 누군가가 삶과 경험이 보태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자극이 돼서 계속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지혜는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경험이 보태질 때 그게 자극이 돼서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시스템 공학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도덕적 얘기에 이런 핵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가장 큰 건 이 이야기입니다. 틀에 박힌 방식에 의하지 않고 문제를 새롭게 구성해 보는 것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흔히 말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열린 사고와 열린 마음이 제자들이 풀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스승의 유언을 풀어주게 되고 그들을 새로운 스승을 만나서 계속 정진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죠. 결국 여기에 키워드는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문제를 보다 창의롭게 해결할 수 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 설문조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설문조사로 알아낸 사실 중에 굉장히 의외의 사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자전거 잠금 장치, 이런 자전거 잠금 장치에 대해서 설문을 해봤더니 의외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주인이 열쇠를 잃어버려 가지고 이 잠금 장치를 풀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자전거 잠금 장치를 보면 열쇠와 자물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번호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열쇠 없이도 자물쇠를 풀 수 있게 뭐 이렇게 개선이 좀 되어 간 거죠. 자, 또 하나의 재밌는 그 설문조사 사례는 토스터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큰 문제점들이 주방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토스터기 탄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나오는 토스터기를 보면 무조건 뭐 여기다가 1회 이렇게 빵을 넣고 여기다가 빵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눌러주면은 무조건 뭐 3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빵이 덜 구워졌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누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어떤 게 진짜 개선의 대상인가 하는 것들을 뭐 의외로 우리가 알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선입견과 고정관념 없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자, 다음은 뭐 벤치마킹 도구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건 통상 토목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토목에서는 벤치마킹 하면 뭐 기준점, 측량 같은 거 할 때 기준이 되는 점들을 벤치마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성공적인 타사 제품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행위를 갖다가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자, 뭐 아주 오래된 걸그룹이긴 하지만 우리 소녀시대가 뭐 2세대 걸그룹의 선두주자였던 적이 있는데요. 이 소녀시대를 만들면서 일본에 있는 걸그룹을 뭐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 당시에 뭐 신문기사 같은 걸 보면 이 모닝구 무스메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침에 자매들이니까 뭐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침 자매, 소녀시대만큼이나 촌스럽죠. 그래서 이런 거를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건 뭐 선진 사례를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정의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벤치마킹의 또 다른 사례에 보면 갤럭시 S 시리즈, 뭐 한때 아이폰과의 송사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송사 재판이 있었냐면 모방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특허권을 침해했다라는 형태로 아이폰에서, 그러니까 애플에서 삼성을 고소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 뭐 유죄가 판결이 돼서 뭐 손해배상을 하고 했는데요. 그때 결정적이었던 증거로 사용됐던 게 이 삼성의 내부 문건입니다. 이 내부 문건에 보면 어떤 내용이 써져 있냐면, 그 갤럭시 S 시리즈를 개발을 하면서 디자인 차별화로 아이폰의 메뉴 아이콘을 모방했다는 느낌을 없앨 것이라는 문구가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대외비라고 보이죠? 스크린 문서예요. 삼성의 내부 문건에서 이 모방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이게 어떤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을 해서 애플의 승소가 입증이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쨌든 뭐 이런 모습이 이렇게 참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에 와서는 많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 뭐 특허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벤치마킹의 그 해프닝 같은 그런 거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허만의 지능 모형에 근거해서 사람의 사고 성향을 몇 가지로 분류하기 위한 설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만의 지능 모형에 따르면 사람의 사고 유형을 크게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으로 구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각 사분면별로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거나 또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나열을 해놓고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분면에서 더 많은 항목이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되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을 A타입이냐, B타입이냐, C타입이냐, D타입이냐, 아니면 이들 모두 균등하게 균형이 잡혀 가지고 사고를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설문의 결과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A사분면, B사분면, C사분면, D사분면 중에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의 팀이 그런 여기 있는 A사분면, B사분면, C사분면, D사분면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이상 포함될 수 있게끔 해서 하나의 팀을 갖다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 팀에는 A, B, C, D 성향의 사람이 모두 포함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팀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편성된 이 팀이 여러분들 이번 학기 끝까지 동료로서 유지가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 지내도록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팀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전에 TVN이라는 방송국에서 SNL 코리아라는 코미디 프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코미디 프로에서 방영되었던 조별 과제 잔혹사라고 하는 두 편의 꽁트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내가 팀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다큐멘터리 팀 선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프로젝트의 전 수행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명으로 구성된 팀을 먼저 구성하고요. 여러분들의 팀이 이번 학기에 어떻게 다큐멘터리를 만들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형태의 제작 기획서를 PPT 분량 1장 정도로 맞춰가지고 다음 주에 발표를 한 후에 그 발표 내용을 듣고 가장 좋은 기획안을 만든 팀을 선발해서 이번 학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팀당 3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한 학기 동안 다큐멘터리 만드느냐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분들에게는 학기가 지나고 나면 인당 10점의 가산점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나무교량 프로젝트가 총 100점으로 만점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중에 플러스 10점의 가산점이 붙는 거니까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10점 가산점에 맞게 충분히 고생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큐멘터리 형식은 전체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요. 전체적인 분량은 10분 내외 정도로 지루하지 않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영상은 16대 9 비율의 꽉 찬 화면으로 제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가장 관심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이죠. 나중에 교량 하중제화 실험 후에 교량이 파괴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되는 부분은 슬로우 모션으로 처리를 해서 교량이 파괴되는 과정을 누구나 손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20분의 1배속, 그러니까 원래 파괴되는 스피드보다 20배 이상 느린 형태로 제작을 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큐멘터리에서 꼭 포함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시작 부분에 타이틀 화면, 그리고 다큐멘터리 종료 부분에 엔딩 크레딧 부분 포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다큐멘터리에 대한 제작 정보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 팀이 제출한 보고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면 상대적으로 노력을 좀 적게 들여서 고품질의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대기 순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지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종료됐다라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대기 순으로 전체 시스템과 실험 과정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형태로 제작을 해야겠습니다. 자, 예비과제 부분에서는 조별 시뮬레이션 화면이 있을 텐데요. 그 시뮬레이션 화면에 로드 테스트 영상이 같이 포함이 되고 각 설계로 결과로 나왔던 BDC 파일들의 캡처 화면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설계 부분에서는 조별로
직접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포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설계 대안 선정에서는 조별로 CAD 드로잉이 이제 선발된 설계안에 대한 CAD 드로잉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포함을 하시면 되겠고요. 상세 설계 부분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나 조별 설계 도면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자, 가치공학 부분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구성도 그리고 최종 개념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고요. 이후 시스템 제작이 완료되면 완성된 나무교량의 사진에 포함이 되면 되겠고요. 성능평가 부분에서는 어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42kg의 하중이 제하된 후에 교량이 만약에 파괴가 된다면 교량이 파괴되는 부분 또는 42kg을 모두 다 잘 견뎠다고 하면 그 부분의 내용을 만일 축약을 해서 이게 이제 처음부터 1kg부터 이렇게 쭉 올리는 과정을 전부 다 포함을 시키다 보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루하면 사람들이 재밌어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42kg을 다 견뎌내거나 또는 중간에 파괴된다라고 하면 파괴되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편집을 해서 포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프로타이핑 부분에서는 STL이나 또 3D 프린팅에서는 G코드 파일 같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작되는 부분은 타이틀, 중간에 본론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 엔딩 크레딧이 되는 시작과 과정과 종료 부분이 다큐멘터리의 큰 3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메인은 이 부분 과정 부분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성능평가 부분, 특히 지루하지 않게 42kg 하중을 다 버텨내거나 중간에 파괴되는 부분, 해당되는 부분만을 축약해서 편집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큐멘터리 제작의 핵심적인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오토캐드를 이용을 해서 실습을 진행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3D 모델링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치수를 기입을 하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3D 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2D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확장을 해서 3D 모델링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연습하는 그런 내용들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영상은 다음 유튜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매운탕 캐드라고 하는 좀 유용한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해당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과정을 실습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따라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당 영상을 보면 실질적으로 크게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설계 도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가 2D 스케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각형을 그리거나 원을 그리거나 하는 내용들을 수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과정에서는 그 2D 스케치를 바탕으로 3D 모델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2D 스케치에서 익스트루드 하는 과정을 잘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3D 모델링 바탕으로 해당 모델의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플랫을 이용을 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출력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2D 스케치를 바탕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3D 모델링을 수행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기 치수들을 기입하고 마지막에 플롯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까지, 그래서 2D 스케치와 3D 모델링 그리고 치수 기입, 출력까지를 모두 완성한 후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 실습이 제대로 잘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토캐드를 사용하다 보면 참 간단한 것들인데 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수정 보완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저도 오토캐드를 그렇게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중간중간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인터넷들을 좀 검색을 해보고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결했던 나만의 고충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상황은 우리가 오토캐드를 이제 깔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오토캐드가 이 배경색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검정색으로 배경색이 표시가 되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스크린 캡처를 떠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럴 때 좀 이렇게 보기 안 좋게 시커멓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배경색을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좀 바꿔보고 싶었는데요.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공간의 배경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옵션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팝업 화면이 하나 뜨게 되고요. 거기에서 화면 표시라고 하는 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색상 주제라고 되어 있는 요 메뉴를 선택을 해서 경량 그리고 색상을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데요. 자, 이 두 가지만 바꿔주는데 사실 이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경량이라고 하는 걸 먼저 바꿔주고 나서 두 번째로 색상을 바꿔주게 되는데, 이 색상을 바꿔줄 때 몇 가지를 좀 이렇게 한꺼번에 바꿔줘야 돼요. 첫 번째 바꿔줘야 되는 게 이 2D 모형 공간에서 균일한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3D 그 평행투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균일한 배경으로 하고 흰색으로 바꿔주고, 또 3D 투시투영 그리고 3D 투시투영, 그 안에서 여기 보이시는 몇 가지 옵션들 따라가지고 모두 흰색으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3D 투시트형의 요 아래쪽에 보는 요 수평면 같은 경우에도 다 흰색으로. 그래서 요 몇 가지 부분들을 옵션에 들어가 가지고 색상 부분을 흰색으로 모두 교체를 해 주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오토캐드의 배경화면이 검정색이 아닌 흰색을 유지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다음 팁은 치수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오토캐드 도면을 그리다 보면 반드시 치수들을 적어내야 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자, 치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unit라는 명령어와 그리고 dimstyle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uni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적용을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닛 명령어를 치면 이렇게 생긴 팝업 창이 뜨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 학기 나무교량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기본적인 측정 단위를 모두 밀리미터 단위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이 단위를, 기본 단위를 밀리미터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dim style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팝업 창이 또 뜨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스타일을 갖다가 IS25로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보면 수정 버튼을 이용을 해서 1차 단위 탭으로 이동을 한 후에
소수 구분기호를 마침표로 적겠습니다. 서구에서는 소수점을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0.45를 적는다. 그럼 우린 이렇게 적지만 0,45 이렇게 적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SO 25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쉼표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잘 안 맞죠. 그래서 이 쉼표 부분을 마침표로 바꿔주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0.45 이런 식으로 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소수 구분기호라고 하는 부분을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자, 알면 굉장히 쉬운 거지만 찾으려고 하면 또 굉장히 속속 그 메뉴가 숨어 있어서 좀 찾기 힘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작업 공간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요놈, 톱니바퀴처럼 생긴 보통 우리 설정 버튼들이죠. 그 버튼을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작업 공간 전환이라고 하는 요 팁이 뜨게 되고요. 자, 어쨌든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드롭다운을 클릭하게 되면 제도 및 주석, 저는 3D 모델링 요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을 하는데요. 자, 제도 및 주석과 3D 모델링을 선택을 하면 위쪽에 있는 메뉴와 툴바들이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제도 및 주석을 클릭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2D 설계를 할 때, 그래서 요 경우에 메뉴바가 이런 형태로 뜨게 돼요. 2D에 적합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3D 모델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3차원의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3D 모델링을 주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이 경우는 3D 설계에 적합하고 이 앞쪽의 메뉴들을 보면 전부 다 3D 모델링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놈들이 툴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뉴의 형태도 보면 지금 확연히 2D와 3D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메뉴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D 설계를 할 때는 제도 및 주석, 그리고 3D 설계를 할 때는 3D 모델링 이 부분을 선택해 가지고 오토캐드를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메뉴와 툴바를 보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우측 하부에 있는 툴바 세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는 툴바들을 잘 세팅을 하면 여러분들이 2D나 3D 모델링을 할 때 훨씬 더 쉽게 도면을 작성하실 수 있어요. 자, 저는 그 중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이쪽에 있는 도면 그리드를 표시하는 부분, 그 부분을 껐다 켰다 하는 것. 즉, 화면상에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게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켜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지만 나중에 이 도면을 캡처를 뜨거나 출력을 할 때는 사실 이 그리드가 있으면 그림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작업을 할 때는 켰다가 출력을 할 땐 끄고 뭐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펑션 키를 이용을 해서 바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건 스냅 모드 부분인데요. 스냅 모드를 껐다 켰다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리드 격자에 스냅 모드가 켜져 있으면 이 커저가 요 포인트들만 찍히게 됩니다. 선택이. 그리고 만약에 이 중간점을 찍고 싶다 하면 이 스냅 모드를 꺼줘야 이 중간에 있는 포인트들이 선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스냅 부분, 격자에 강제로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 직각 표시 있는 건데요. 커저를 직교로 제한. 즉 이때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게 되면 항상 이 90도 각도로 있는 직교선만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90도 각도로 꺾여지는 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90도를 맞춰서 도형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이 직교 모드를 켜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냅 참조선 표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어떤 객체들에 대해서 필요한 지점을 내가 선택해서 그 선까지, 그 점까지 어떤 선을 그리고 싶다 또는 면을 그리고 싶다 했을 때 그 스냅 부분이 잘 찍히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도면 그릴 때 보다 정확한 도면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네모에 점 있는 건데요. 2D 참조점으로 커저 스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얘는 뭐 끝점이라든가 또는 중간점, 뭐 4분점,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위치를 지정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스냅을 켜놓고 하면 이렇게 생긴 참조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전 일반적으로 이걸 켜놓고 작업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우측하부 툴바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측하부 툴바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더 드리면요. 스냅 참조선 표시라는 걸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요만큼 더 선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 부분에다가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때 객체 스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만약에 켜져 있다라고 하면 오른쪽 그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똑같은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찍으면 위쪽에 있는 것과 같은 길이의 직선을 딱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객체 스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마우스를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이 포인트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딱 오면 그 두 개의 교차점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게끔 이 스냅을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도면이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만날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2D 참조점으로 커저 스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에 객체 스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 스냅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객체 스냅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다양한 형태의 이 포인트들, 여기 보면 끝점, 중간점, 중심점, 뭐 4분점, 교차점, 연장점, 가상교차점, 저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놨는데요.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 도형상에서 요 왼쪽에 있는 헬프 모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끝점이나 중간점, 중심점 같은 내가 정확하게 어떤 도형의 특정 지점을 선택하고 싶다 했을 때 해당 부분에 스냅이 나타나게 돼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여러 이 스냅들이 떠가지고 또 오히려 더 헷갈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끝점, 중간점, 중심점, 4분점, 교차점, 연장점, 그리고 가상교차점 요 정도 선택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객체 스냅을 설정을 해서 활용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뷰 큐브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뷰 큐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 CAD 메뉴에 보면 오른쪽 상단부에 이렇게 생겨 있는 이 부분을 뷰 큐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요. 즉 우리가 그려놓은 3D 객체에 어떤 면을 보고 싶은가 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아래 이렇게 보면 드롭다운 메뉴가 하나 이렇게 보일 텐데요. 이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을 하면 보통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게 투시 또는 평행입니다. 투시의 경우에는 원근이 가만히 돼요. 하지만 평행은 원근이 가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이런 사각형을 우리가 정육면체를 그려놓고 얘를 평행으로 이 정면도를 딱 보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만 딱 나타나게 돼요. 이게 평행입니다. 근데 이 앞면을 딱 쳐다봤는데 얘가 이렇게 안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앞면과 뒷면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면 이 경우는 투시가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즉 원근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이 면과 이 뒤쪽에 있는 면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어떨 때는 이게 더 편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도면에서 3D를 2D로 바꾸게 되면 그 해당되는 면만 정확하게 보이는 게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그 경우에는 평행 투시를 하는 것이 더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즉 3D 모델링을 설계 도면으로 바꾼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평행 투행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표시하고 그것을 캡처를 뜰면 좀 더 정확한 2D 형태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3D 모델링을 하다 보면 평면이 X축, Y축, Z축 세 개가 있는데 그게 되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토캐드에서는 바로 시각화라고 하는 메뉴에 요만큼이 그 UCS를 설정할 수 있는 툴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3개의 점을 이용을 해서 즉 한 점에서 한 점, 두 점, 그리고 세 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축을 X축, Y축, Z축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다른 방식으로도 또 축을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축 설정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작도면은 XY 평면이다. 우리가 3D 모델링을 할 때 특정한 면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도형을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 그 그림은 항상 여기 있는 X축과 Y축 요 평면상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회전을 시켜도 똑같고 대칭을 시켜도 똑같고 만약에서 회전을 한다면 지금 XY축이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 겁니다. 또는 대칭을 할 때도 이렇게 XY 평면에서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면을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면,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면을 항상 뭘로 세팅해야 되냐면 X, Y 평면으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UCS라는 걸 이용을 해서 축을 설정을 하는데 축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리고 싶은 면을 X, Y 평면으로 설정해 놓고 그림을 그려야 올바르게 그림이 그려지고 또는 회전이나 대칭 같은 메뉴들을 활용을 할 때도 올바르게 회전 또는 대칭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굉장히 애먹었던 적이 많은데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하면 내가 정말 그리고 있는 이 면이 XY 평면인가 하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특성, property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우리가 오토캐드를 그리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도형이나 뭐 원사각형, 뭐 정사면체, 정육면체 이런 여러 가지 객체들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 객체에 대해서 어떤 특성치를 주고 싶다. 이 경우 property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 안에 뭐 선의 굵기나 뭐 치수, 치수의 색상, 치수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조절을 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객체를 선택을 하고 property 명령어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이네요. 이 사각형에 라는 객체가 하나 있으면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property를 딱 선택을 해보면 그 특성치가 이렇게 팝업 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각형 객체의 선의 색깔을 변경해 보고 싶다 하면 이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아랫부분을 드롭다운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또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 치수 부분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이 문자의 크기 또는 이 문자를 나타낼 때 뭐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0.5 또는 0,5 소수를 갖다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했을 때 요것만 내가 기본적으로 좀 다르게 바꿔보고 싶다 하면 소수 구분 기호를 점 또는 콤마 이런 거를 내가 선택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결국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내가 그 해당되는 오브젝트의 특성치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치가 팝업 창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팝업 창에 있는 여러 파라미터 값들을 변경해 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해당 객체가 오토캐드 도면상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토캐드에서는 마우스를 조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좌측 버튼이나 휠이나 우측 버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도 작업을 할 수 있고 또는 아주 천천히 느릿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우스의 활용이 도면을 작성하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도면을 이동하고 싶다 하면 휠을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도면이 이렇게 평면상에서 막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는 뷰를 바꾸고 싶다 하면 Shift와 휠을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조작을 하면 정면이 보였다, 측면이 보였다, 평면이 보였다, 위쪽 면이 보였다, 아래쪽 면이 보였다, 왼쪽 면이 보였다, 오른쪽 면이 보였다. 뷰를 갖다가 다양하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 이동과 뷰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건데요. 아래에 있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면 마우스 휠 또는 마우스 버튼 이런 것들을 되게 편하게 내가 작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영상의 제목은 오토캐드 꿀팁, 오토캐드의 기본적인 마우스 조작 방법이라는 영상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될 오토캐드 작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부터는 진짜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 해결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신문 기사들입니다. 총 10가지 기사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중에 택 1, 그러니까 한 가지 신문 기사를 선택을 해서 그 기사를 읽고 본인이 생각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본인만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신문 기사는 2009년 9월 7일자 신문 기사고요. 신종플루 환자 6,184명 정부 비상대책 마련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사 내용을 읽고 이 안에서 두 가지를 발견해내야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개개인이 생각을 해서 향후에 보고서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신문기사는 무상급식 전면적 실시냐 단계적 실시냐 선택이라는 주제의 신문기사고요. 괴물은 사회 안전망 밖에서 선택한다라는 2012년도의 신문기사입니다. 강남 부유층 자녀들 브라질 국적 많은 이유가, 역시 2012년 기사네요. 시리아 정부군 화학무기 공격 1,300명 사망, 2013년도의 기사입니다. 2014년도에 담배값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담배값 내년 1월 2,000원 인상 추진이란 제목의 신문기사예요. 2015년도에 연예인 주식부자 5위 뮤지컬 배우 하면지 상장 주식가치 366억 원, 억소리 나네, 이런 제목의 신문기사도 있었고요. 2018년도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자유낙하 비트코인 7천만 원대로 추락, 한때 연저점 경신이라는 신문기사도 있습니다. 자, 택시기사 또 분신, 카풀 택시 3차 협상 서둘러 종료, 택시 플랫폼 개발하자 대 카풀 금지부터 원점 맴매이라는 2019년도 신문기사네요. 자, 마지막 10번째 신문기사는 신종 코로나까지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라는 제목의 2020년도 어떤 책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신문기사예요. 자, 이런 10가지의 신문기사를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신문기사를 한번 골라서 문제와 해결책,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고민한 결과는 창의적 해결 방안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보고서는 개인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는 개인 보고서 형태가 아니라 팀 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이번 보고서는 팀 보고서 형태는 아니고요. 개인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10개 중에서 어떤 신문기사를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기다가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술된 진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고 여기 그 내용을 이 부분에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창의적 해결 방안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